안녕하십니까. 율촌중대재해센터의 박영만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나온 그 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법 해설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달에 제정이 됐고 시행령도 10월달에 제정이 돼서 이제 그 법률과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에 해설서에서 담아서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이제 법의 목적 등 법의 내용에 대해서 본편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 해서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과 그리고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 좀 그 많은 분량을 들여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에 관한 이런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존의 어떤 산업 현장에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이고, 실무자, 현장 관리자들의 의무를 규정했다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본사의 경영진이 회사의 종사자들의 안전 보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관리상의 조치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먼저 전제로 해서 이제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가 과연 중대재해처벌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산재보험법상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규칙 사유와 관계없이 업무상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을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애, 이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범위는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점차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가 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 등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그로 인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하는 형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형법 규정이라서 기존의 어떤 보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법에 비해서는 이런 형법의 내용은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한다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유족의 생활, 그리고 뭐 건강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을 받는 업무상 재해라고 해서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법상의 어떤 재해에 대해서는 각 법이 가진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성 질병과 작업 관련성 질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에는 이제 직업성 질병과 작업 관련성 질병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업병이 일종의 이제 직업성 질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법상에 나오는 이 직업성 질병은 작업 환경이나 일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유해 인자가 확인되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작업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이런 질환은 그것이 이제 일이 업무가 유일한 발생 원인이거나 또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질병을 말하는데, 통상적인 중금속, 유기용제 등에 의한 중독, 그다음에 B형 간염, C형 간염, 또 렙토스피라 같은 생물체에 의한 감염 질환, 또 기온이나 기압 등에 의한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등이 소위 말하는 직업병, 직업성 질병에 해당이 되고, 작업 관련성 질병이란 것은 물론 업무와는 관련이 있지만은 이런 업무적인 요인 외에도
비업무적인 개인적인 습관이나 뭐 개인적인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근골격계 질병이라든가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은 그 직업적 요인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종사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 그 질병 발생의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적으로 작업 관련성 질병은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로사와 자살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로사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이제 개인 질환이 과로라든가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상호 작용을 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로사 자체, 그러니까 뇌심혈관 질환 자체는 중대재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지금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바로 사망하지 않고 상당 기간 치료 후에 사망한 경우도 과연 중대재해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도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은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자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스트레스 정도가 과도하거나 또 업무 수행에 편성하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는 이런 것들도 역시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종사자들의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좀 일정 정도의 관리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병과 관련해서 이제 유해 요인의 동일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유해 요인의 동일성에 대해서 해설서에서는 노출된 각 유해 인자와 유해 물질의 성분 그리고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유해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1년에 3명 이상에서 이런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로 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 요인에 관해서 이제 시행령 별표 1에서 직업병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 동일성에 관해서는 조금 좀 고민을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염화비닐, 유기주석, 메틸브로마이드 등 해가지고 여기 이 물질들에 대해서는 지금 가운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각각 사용하는 환경이라든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염화비닐에 의한 직업병과 유기주석에 의한 직업병은 각각 다른 질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보신 이제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이런 물질들은 어떤 세척 작업이라든가 또 유기용제 등을 쓸 때 지금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어떤 유기용제 속에 이 물질들이 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톨루엔과 크실렌에 동시에 노출됐는데, 그래서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데 과연 그 원인이 톨루엔인지 크실렌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 물질의 체내 대사 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대사 산물을 가지고 중독의 원인 물질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찾기에는 어떤 대사 속도라든가 사용량 등에 비추어서 이런 검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소위 BTX라고 하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이제 같이 사용하는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과연 원인 물질이 무엇이고 이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납이나 그 화합물, 불화수소, 불산, 염화수소, 염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물질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납 화합물을 물론 이제 금속 납을 납땜 작업에서 금속 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납 화합물을 쓰다가 납 중독이 됐을 때는 결국은 그 증상은 순수한 납 중독에 의한
것과 구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동의를 하지 않은 유해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불산 염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불산이나 염산이 기화가 산업 현장에서 주로 이제 액체로 사용하는 이런 불산 염산이 기화가 돼서 뭐 불화수소, 염화수소에 노출됐을 때 또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불화수소와 불산은 가운데점, 염화수소와 염산은 또눈으로 했는데 이 물질들은 같은 물질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뭐 에이즈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에이즈 환자가 이제 B형 간염에 동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이 이제 주사바늘,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려서 뭐 동시에 에이즈와 에이즈 바이러스와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유해 요인은 다른 유해 요인이지만 한 명에게 하나의 사고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직업성 질병 한 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리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뭐 시행령상에는 전리방사선 하나로만 써져 있는데, 뭐 X선, 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여러 가지의 방사선이 있고, 또 뭐 의료기관 같은 데에서도 반드시 X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을 통해서 또 그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리방사선은 그 구체적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의 다른 물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과 노무 제공자,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의 산안법이 근로자와 일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된 것에 비해서 중대재해법에서는 이런 근로자와 또 사실상 하청업체의 모든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에게 또는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수급인에 포함이 되고, 그 수급인에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그 수급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 하청업체 사장님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다른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한다면은 그 역시 중대재해법이 보호하는 종사자에 해당할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사자의 범위가 기존 산안법보다 넓어졌다는 거, 이건 뭐 다시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설명 해설서에도 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근로기준법상에 있던 사업 경영 담당자가 중대법상의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뭐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실상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상의 경영 책임자로서 인정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문에 관련해서도 지금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 뭐 각 부처 장관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지방자치단체장, 뭐 시군구장,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관의 각 공공기관의 장들이 모두 다 경영 책임자가 되고, 학교의 경우 국립대학은 총장, 그리고 뭐 국립고등학교, 뭐 국립에 의한 이런 나라에서 설립한 고등학교는 그 학교를 담당하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요. 특이할 만한 것으로 이제 국립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경영 책임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사립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사립대학은 병원 원장이 될 것인가, 혹은 이사장이 될 것인가, 또는 그 사립대학병원 같은 경우 의료원 체계라고 해서 여러 병원들이 하나의 의료원 밑에 모여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 판례를 하나를 보면은 그 사립대학 의료원의 경우 그 각 병원장이 아닌 그 병원장의 상위에 있는 의료원장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립대학 병원 관련해서는 이러한 누가 경영 책임자가 될 것인지는 조금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와 관련해서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5명 미만인 경우에 그 수급인 사업주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은 도급인은 그 수급인의 종사자가 어떤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도급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인 5명 미만인 수급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보의무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 수급인 사업주는 법의 적용을 받지만은 도급인은 수급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자신의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근데 실무에 보면 지금 모 회사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회사에 이제 업무를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모 회사가 도급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가 5명 이상인 경우에도 과연 이렇게 법이 적용 안 된다고 해야 될지는 조금 이제 실무적으로 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무직과 공무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직은 산안법이 적용이 안 되지만은 중대재해법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외 공무원들 중에서 공공행정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업 종사자들, 뭐 시설물 등 경비 유지 관리를 하신다거나 조리, 청소물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 산안법이 적용되고 중대재해법도 앞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지금 이제 기존의 사무직 근로자를 생산 현장과 거리를 두고 떨어진 사무실에서 정신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기존에 이제 사무직 근로자로 해석을 했는데 이 사무직 근로자에는 뭐 고객응대 서비스라든가 상담원, 판매, 영업직 근로자, 외근기자 등은 지금 현재도 사무직이 아닌 비사무직, 생산직으로 보고 산안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직이 다수인 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상 현장에 출장을 돼서 뭐 건설 현장에 상시적으로 출장을 간다거나 제조 현장을 상시적으로 출장을 가서 현장의 위험성을 점검하는 업무가 이 작업 근로자의 업무라면은 그 근로자는 사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무직이 아닌 기술 영역 회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가 현장에 출장하는 것이라면 기존에도 산안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노동부에서는 해석을 했었고 중대재해법상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어떤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 등 배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일단 전담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다. 500인 이상인 경우에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50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5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최소한 이제 안전과 보건을 모두 외부에 대행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담당자를 두고 스스로 좀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냐라는 말이 계속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적정한 예산 이런 표현은 빠졌지만은 결국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재정 여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만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어떤 경영과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무리하게 안전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라,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맞는 안전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필요한 것, 중, 단기로 계획을 맞춰서 가장 위험한 현장부터 재정을 투여하고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이런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둔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예산 투입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회사의 안전 보건에 대한 어떤 개선 의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은 그 정도라면은 충분한 예산 편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 기존의 산안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이제 본사 전담 조직에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사실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이 고용노동부에서 건설업 본사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본사 감독을 통해서 제시한 바로는 이런 본사의 안전보건 비용에 대해서는 현장의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좀 따로 계상을 해서 현장의 안전관리비는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본사의 안전관리비는 조금 따로 사용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도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상 이런 것들을 한정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연구실 안전법, 폐기물 관리법이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예시로 들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설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이라든가 자재 품질, 감리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위험물법에서 검사라든가 안전성 평가에 대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회사에 맞는 법령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보건을 배치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명확하게 기업규제 완화법에 따라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 조직 설치를 할 때 기준과는 별개로 산업보건은 위촉할 수도 있고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안전보건 교육 수강도 개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현장에 위험하다는 것을 작업자들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라는 것은 이제 사업주가 직접 상주하고 있는 사업장, 본사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면 점검하고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라, 이런 취지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급성 중독 관련해서 이제 별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런 비특이적이거나 경미한 증상을 삭제하고 말 그대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급성 중독을 막아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한기, 고열, 설사 이런 비특이적이고 어떤 질병에 의해서도 어떤 물질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은 좀 삭제하고 간략하게 범위를 줄여서 현장에서 조금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용어를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산소 결핍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부족한 장소의 이 소위 밀폐 공간에 대해서 현행 지금 안전보건 규칙에서는 이제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곳을 밀폐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설명 자료를 보면 보통 15%까지는 그렇게 중한 증상이 안 나타났는데 공기 중 정상적인 산소 농도 21%에서 많이 감소한 15% 이하에서는 일단 중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5% 이하가 되지 않도록 돼야겠지만은 이것도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18%, 19%에서도 충분히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밀폐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설서에서도 여러 차례 내용이
나오고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적인 수준을 가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수준은 이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안전 강화 정책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계속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늘 해설서에 나온 내용이 전체 이런 법을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이제 사건 처리에 따라서 이러한 실무 관행은 정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